장 오구스트 도미니크 앵그르는요, 다비드와는 다르게 또 다른 앵그르만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신고전주의가 만연해 있던 이 시기에는요, 인간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이 해부학이었습니다. 이 그랑 오달리스크는 뭔가 에로틱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시선과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성과 질서를 강조했던 이 신고전주의와 다르게 사적인 감정들을 강조했었던 새로운 사조가 바로 이 낭만주의입니다. 역시나 이 낭만주의의 방에서도 두 명의 작가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다비드의 가장 유명한 제자죠. 앵그르의 작품을 이제는 만나보러 가실 겁니다. 정치적인 화가였던 다비드와는 다르게 또 다른 앵그르만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는데요. 장 오구스트 도미니크 앵그르는요, 다비드 밑에서 공부하고 역시나 다비드와 같이 로마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오랫동안 교수로서, 스승으로서 활동하기도 했던 인물인데요.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이라든지 혹은 교훈을 주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가치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생각한 하나의 아름다움에 조금 더 집중해서 작품을 그렸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앵그르는요, 특히나 이 귀족들 사이에서 그리고 기부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었다고 하는데요. 이 나폴레옹 대관식 앞쪽에 보시면 단란한 이 가족의 초상화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리비에르 가족의 초상화인데요. 나폴레옹 제정하에 사법관이었던 이 리비에르라는 인물의 가족들, 리비에르 본인과 그리고 그의 부인과 딸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사실 초상화를 앵그르가 많이 남기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그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담겨있는 작품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로마상을 받고 이태리로 원래 떠났어야 했던 앵그르가 여러 가지 이 지원금이 늦어지는 바람에 파리에 남게 된 시기 동안 그려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 리비에르의 모습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심플하지만 화려한 이 가구 앞에서 앉아있는 모습을 그렸다면, 리비에르 부인의 모습을 보시면요, 이 화려한 드레스의 천 재질, 그리고 숄의 느낌, 그리고 나무의 느낌, 보석의 느낌을 너무나도 잘 살려서 실제로 만져지는 듯한 앵그르의 시선을 머금은 작품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리비에르의 딸의 초상화도 보실 수가 있는데, 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는 다르게 뒤쪽 배경이 강을 표현해 놨어요. 불어로는 이 리비에르라는 단어가 강을 의미하기 때문에 약간 말장난처럼 이 딸 뒤쪽에 강이 흐르는 모습을 표현했고요. 15살의 이 소녀의 아름다움, 이 생동감을 잘 담은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이 그림이 그려진 해에 이 딸은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 초상화들과 다르게 앵그르가 원했던 그런 모든 표현들이 담겨있는 그림이 그랑 오달리스크라는 작품입니다. 이 신고전주의가 만연해 있던 이 시기에는요, 인간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해부학이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인간답게,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느냐였는데요. 이 그랑 오달리스크는 나폴레옹의 여동생의 의뢰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오달리스크는 그 하렘 속에 살아가는 여인, 후공의 하녀를 뜻하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 하녀가 이런 시중을 드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그림 속에서는 뭔가 에로틱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시선과 이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앵그르의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만들어진 이 하녀라는 존재, 그리고 하렘의 여인이라는 존재가 표현된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신고전주의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특히나 인체를 표현할 때 가장 중요했었던 건 바로 해부학이었다고 하는데요. 인간을 어떻게 가장 인간답게, 그리고 그 안에서의 두개골과 척추뼈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정말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그 인간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이상화된 모습을 표현했다면, 앵그르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바라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표현했었습니다. 지금 이 그랑 오달리스크를 보셔도요, 오달리스크가 누워있는 포즈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뒤에 등을 보이고 누워있는 이 오달리스크가 저희 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뒤로 돌리고 있는데 목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거기다가 어깨가 좁고 팔은 굉장히 길고요. 허리도 길게 늘어져서 엉덩이가 저기 밑에 붙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뒤쪽 다리가 앞쪽 다리를 이렇게 앞쪽으로 감싸고 있는데요. 실제로 허리가 굉장히 강조되어서 길어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을 본 비평가들이 이 여인은 척추뼈가 3개가 더 있다라고 비난을 했을 정도로 사실 해부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자세와 인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의 왜곡을 이용해서 앵그르가 생각했었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앵그르는 사실상 단 한 번도 이 오스만 투르크의 이런 나라들 하렘에 방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전까지의 누드는요, 인간의 누드가 그려지지 않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신과 요정들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누드가 그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서양 혹은 프랑스의 여인들이 아니라 저 멀리 이국에 있는 뭔가 상상 속의 이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요염하고 관능적인 여인의 모습을 더욱더 상상으로 자극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국적인 느낌을 좀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그 이슬람권의 이 터번과 그리고 그런 깃털이 달린 부채와 모피, 향로 등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앵그르가 강조했던 여성의 이 뒤틀린 왜곡적인 몸뿐만 아니라 벨벳의 그 아름다운 표면, 모피와 깃털의 표현이라든지 혹은 이런 발바닥이나 살결을 보시면 지금이라도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말 사실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귀부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작품입니다. 그랑 오달리스크뿐만 아니라 앵그르의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는 바로 터키탕이라는 작품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노년의 앵그르가 약 10년간 구도를 고민해서 그려진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특이한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작품들이 다 네모난 정방형이라든지 가로로 긴 이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면 터키탕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모양 안에서 훔쳐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강조해주는 구도를 가지고 있고요. 하렘의 여인들이 이 목욕을 즐기고 있는 듯한 이 나체의 수많은 여인들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자체가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빠뜨리기도 했었던, 이게 왜 설이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화면 가득히 나타나는 여인들의 육체적인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이 비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이 색채 자체가 어떤 소설 속 등장할 법한 상상을 그대로 표현한 듯한 색채를 이용을 했었고요. 이 색채들과 표현들은 후에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고갱이라든지 상징주의의 샤반느, 피카소에게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아름답지만 모순이 가득했던 이 앵그르의 작품을 뒤로하고요. 바로 낭만파의 방으로 넘어가실 건데요. 이성과 질서를 강조했던 이 신고전주의와 다르게 낭만주의는 이름에서도 느껴지시는 것처럼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사적인 이런 감정들을 강조했었던 새로운 사조가 바로 이 낭만주의입니다. 낭만주의는 프랑스어에서 이 로망스에서 유래되었는데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회화뿐만 아니라 문학, 음악에도 굉장히 새로운 활력을 주었던 사조가 바로 이 낭만주의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교훈적인 특징이라든지 혹은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라든지 이런 질서의 강조와는 다르게, 도덕성의 강조와는 다르게 오히려 화가 자체의 그 개인적인 역량과 창조성이라는 개념을 형성하고 거기에 더 집중했던 사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이 화가가 그리고 싶은 작품들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배경이 되었던 사조가 바로 이 낭만주의입니다. 역시나 철학자들과 함께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 칸트라든지 헤겔이라든지 개인의 이런 미적인 취향을 강조해주는 이런 철학자들의 새로운 철학의 그 발전과 동시에 회화 역시나 화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감정들이 처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이전에는 화가는 하나의 이 주제와 작품을 보여주는 장인에 가까웠다면 정말 하나의 아티스트로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던 시기가 낭만주의였습니다. 이 배경에는 사실 프랑스 대혁명이 끝나고 그리고 나폴레옹이 다시 황제로 등극하게 되면서 어수선했던 시기에 강조되었던 이런 계몽주의에 대한 반발,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기계들 때문에 일거리가 대체될 거라는 이런 불안감, 사회적인 모든 불안감 속에서 인간의 특별함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발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지금 AI가 발전하면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직업이 없어질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의 화가들도 조금 더 회화를 통해서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낭만주의의 방에서도 두 명의 작가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들라크루아의 동료였던
제리코의 작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낭만주의 예술은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금 주목하는 지점에서 그림들이 그려지게 되고요. 그 중에서 들라크로아의 두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르다나 팔루스의 죽음이라는 작품은 들라크로아가 29살 때 그려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살롱전에 출품이 됐었던 그림이기도 하고요. 원래 주제는 영국의 시인이었던 바이런의 이 희곡에서 가지고 왔는데,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사르다나 팔루스는요, 반란군에게 비록 패했지만 스스로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면서 자신의 이런 고귀함이라든지 국민을 향한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에 감동을 받은 이 사르다나 팔루스의 신하들과 처첩들이 함께 죽음을 택했다 라는 이야기에서 시작된 주제인데요. 그 사르다나 팔루스의 이런 숭고한 모습과는 다르게 오히려 이 그림은 굉장히 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선정적으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뒤집혀 있는 이 화면 안에서 사르다나 팔루스의 이 왕의 모습은 왼쪽 위에서 뭔가 느긋하게 머리를 베고 아래의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고요. 그 시선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은 난장판이 펼쳐져 있어요. 어떤 여인은 죽어서 쓰러져 있고, 하인은 죽이기 위해서 말을 끌어오고 있고, 그리고 그 앞쪽에서 이 첩을 살해하고 있는 듯한 이 노예의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완전히 바꿔서 사르다나 팔루스가 죽음 직전에 이 장작불 위에 침대를 가져다 놓고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그림의 재밌는 점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피가 한 방울도 튀고 있지 않아요. 피의 모습을 오히려 이 붉은색으로 표현을 하면서 사르다나 팔루스의 밑에 있는 이 침대보가 모두 마치 피에 물든 모습으로 표현이 되면서 좀 더 극적이고 이 선정적인 느낌을 강조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그전까지의 신고전주의의 모든 기준들을 박살낸 작품이기도 합니다. 신고전주의 작품의 기준들, 첫 번째로 간결하지만 주인공을 강조하고 있는, 주인공이 중앙에 배치되면서 대칭적인 그런 모습이라든지, 혹은 단순화되고 절제된 형태로 이제 사용이 된 이 색감과 이 구도 안에서는 마치 이전의 바로크로 돌아간 듯한, 이 주인공은 왼쪽 끝에 위치하고 있고 정신없는 이 수많은 인물들이 다 함께 등장을 하면서 오히려 소란스럽고 극적인 이 모습에서 조금 더 신고전주의와 다른 새로운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이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거기다 이 이국적인 이 문화를 결합시키면서 정말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신고전주의에서의 이런 정해져 있는 색감대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원 색깔들을 나란히 배치하면 마치 멀리서 보았을 때 다른 색감이 나온다라는 것을 캐치하고 처음으로 사용해 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 나중에 신인상파라든지 광학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